치주 질환이 있는 모든 포유류들은요, 전신 질환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도 일반적인 치주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또 치매가 오실 확률도 2.5배 이상. 제가 치아 하나의 가치가 수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칫솔질이 일단 가장 기본이지만 칫솔질만 하셔서는 절대로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꼭 하나 뽑아보자면은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어떤 질환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았나 통계조사를 해봤더니요,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제가 치주질환은 항상 암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몸의 다른 질환과 다르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이지 어떤 단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밖에는 없습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모든 포유류들은요, 전신질환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도 일반적인 치주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또 치매가 오실 확률도 2.5배 이상. 이렇게 전신 질환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는데요. 치과 봉사를 하려고 보면은요, 정말 희한하게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 치아가 좋은 분들은 제가 단 한 분도 보지를 못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치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금니를 꼭꼭 씹게 되면은 그 치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뇌 부분들의 산소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어금니가 없으시게 되면은 치매를 방지하는 대뇌 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산소 공급이 잘 가지 않아서 치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실제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칫솔질과 입솔질 둘 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칫솔질은 말 그대로 치아를 닦는 겁니다. 치아에 붙어있는 플라그들이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칫솔질이고요. 입솔질은 말 그대로 잇몸을 닦는 겁니다. 대부분 칫솔질을 하시라 그러면은요, 치아만 닦습니다. 근데 치주 질환이 있는 분이 충치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충치가 심하신 분들은 잇몸 질환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안에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치주세균 과 충치를 일으키는 충치세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세균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주질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치아를 닦을 게 아니라 잇몸을 닦으셔야 되는데, 잇몸을 닦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 모 자체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하고 잇몸 사이의 공간 부분을 침투해서 닦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양치법, 본인 스스로 약간 진동을 주면서 칫솔 모를 꾹 눌러주시면서 닦으시게 되면은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구강건강 관리를 할 때는 세차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차장에 차를 맡기려고 가면은 처음에 뭘 하냐면은 강한 수압으로 먼저 한번 쏘죠. 그 이유가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입안을 관리하는 도구,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수압세정기, 이 네 가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용도가 다 다릅니다. 어느 부분을 청소하는지가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칫솔질이 일단 가장 기본이지만 칫솔질만 하셔서는 절대로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꼭 하나 뽑아보자면은 저는 치실하고 치간 칫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간 칫솔도 제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불행히도 어르신들은 대부분 뭘 쓰시냐면 이쑤시개를 쓰시죠. 이쑤시개는 오히려 잇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좋은데, 치간 칫솔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쑤시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본인이 한 손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도 있고요. 치과에 가셔서 구강용품 추천 받으시면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너무 친절하게 직접 입안의 기구들을 써가면서 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 치실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치간 칫솔도 너무 이렇게 센 힘으로 넣었다 뺐다 하신다거나, 또 치실도 너무 세게 위아래로 하신다거나 하면은 잇몸에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치간 칫솔을 쓰다거나 아니면 치실을 쓸 때 피가 나게 되면은 이걸 내가 너무 세게 써서 잇몸이 망가지는구나, 이 부분은 그럼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피가 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껴 있었다는 얘기고요. 보통
보통 칫솔질 하실 때도 피가 나게 되면 걱정되셔서 안 건드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칫솔질 하시고 치간 칫솔 하시고 치실을 좀 해보시면은요, 희한하게 피가 줄어듭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빠지면서 염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혼자 판단하시고 두시면 안 되고요. 피가 그래도 계속 난다 하시면 치과에 가셔서 잇몸관리 받으시게 되면은 대부분 피는 멈추게 됩니다. 치간 칫솔은요, 그래도 개당 비용이 있기 때문에 칫솔처럼 세척하셔서 쓰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쓰실 필요는 없지만 철사 있는 휘어지는 부분들이 좀 망가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철사가 쉽게 휘는 제품들이 오히려 좋은 제품들입니다. 오래 쓸 수는 없겠지만 철사 부분 자체가 딱딱하게 되면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제품을 사시던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몇 가지만 주의해서 제품 고르시게 되면은 가성비가 있는 좋은 제품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여쭤봅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혹시 치실 쓰세요? 여쭤보면은요, 치실을 쓰시는 분들이 뭐 10분 중에 1분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칫솔질만 하시고요. 또 치약이 화하니까 난 깨끗하다, 관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칫솔질, 잇솔질은 치아 표면 자체에만 묻어있는 플라그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하고 이 사이에는 잇몸이 좋은 분들도 음식물 찌꺼기가 낍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은 고춧가루 같이 작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이하고 이 사이에 껴서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 입안에서 구취가 난다, 입냄새가 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치실만 쓰셔도요, 아마 대부분 경우에는 입냄새가 나지 않을 만큼 치실 자체도 우리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치실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또 어떤 치실 쓰셔야 되나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줄 치실을 쓰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습관만 되시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칫솔질 한 후에 치실하는 거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줄 치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안 쓰는 것보단 낫습니다. 처음에는 이 줄 치실을 쓰시면서 조금 습관이 되도록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 치실을 좀 쓰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쓰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드백이 되거든요. 너무 개운하기도 하고 얼마나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치실 같은 경우에는요, 쓰시다 보면은요, 이 실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 자체가 오히려 보철물에 걸려서 보철물을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실이 조금 두꺼운 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왁스가 좀 매겨져 있는 제품을 좀 써주시게 되면은 잇몸에 상처가 좀 덜 할 거고요. 치실은 꼭 좀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요, 입냄새 나시는 분들이 보통 제일 먼저 택하시는 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글액기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구강 건조증을 일으켜서 나중에 치주세균이 더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요, 3,000원 정도면은 치주세균이 입안에서 거의 활동을 못 합니다. 사랑니를 빼셨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 약을 좀 써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이 빨간색 물약이 있습니다. 바로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약입니다. 뭐 헥사메딘 이런 상품명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빨간색 물약은 가글액보다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입안에 있는 치주세균들을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약은요, 맛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좀 쓴 맛이 나고 좀 떡더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글액보다 개운한 맛은 덜합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치과에서 하시면서 또 구강용품을 쓰시면서 이 클로로헥시딘으로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만 각을 해주시잖아요. 치주세균이 입안에서 거의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구취 또한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로로헥시딘은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클로로헥시딘을 너무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은요, 혀에 착색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너무 자주 쓰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잇몸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잇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실 때만 좀 써주시면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케일링만 하신다고 해서 또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며칠만 지나도 또 망가질 겁니다. 또 반대로 본인이 구강용품 관리만 하시고 병원에 안 가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정비를 안 하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보험이 되면은 채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스케일링 꼭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강용품 잘 쓰셔서 관리하시게 되면은 거의 입냄새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아 자체도 망가지지 않고 꼭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치아 건강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좀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당연히 우리 치아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젤리 같은 끈적끈적한 음식들, 게다가 그게 당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충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질긴 음식들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게 마른 오징어 같은 것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치아는요,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좌우로 짓 이기면서 먹는 음식들. 우리 보통 오징어를 어떻게 드시냐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치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짓 이기면서 드시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우리 치아는요, 정말 90년 동안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행하게도 유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머님,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셨다면 본인 스스로는 훨씬 더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10년 전부터 나와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치아 하나의 사회 경제적 가치. 무슨 말씀이냐면 이가 안 좋게 되면 본인이 받으셔야 되는 고통도 있을 거고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도 버리셔야 되고, 물론 치료비도 있을 거고요. 또 임플란트가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는요, 치아 하나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수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제분들한테 뭐 유산을 물려주실 게 아니라 치아를 잘 어렸을 때부터 치과 데리고 다니고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 보여주시게 되면요, 훨씬 더 노년의 삶까지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면서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 어디냐면요, 입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대로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가 되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칫솔질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세균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분들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 놓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칫솔질 하시는 걸 보면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치약을 많이 짭니다. 칫솔모에 물을 많이 묻히셔서 닦으시다 보니까 거품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게 되고요. 아무래도 개운한 감을 주기 위해서 이 안에 뭐 맨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럼 입안이 자극적으로 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이를 잘 닦았구나, 나는 깨끗하다, 입냄새가 안 나겠지.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입냄새 맡아보시면은요, 가족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입냄새 정말 많이 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대로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가 되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칫솔질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칫솔질을 하시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좌우로 닦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닦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렇게 닦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치아의 열 자체가, 그러니까 치아의 배열 자체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죠. 치아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으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아래로 닦으라고 설명드리는 게 그와 같은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아가 마모가 되는 부분들, 어디가 제일 약하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치아는 보호막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보호막이 없냐면 바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경계 부분들이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좌우로 닦아주게 되면은 치경부 마모라고 해서 잇몸과 이 사이가 파이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닦게 되면은 또 치아 자체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아를 또 잘못 닦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바깥쪽만 닦으시고요. 안쪽 부분 닦기가 어렵거든요. 윗니의 안쪽이라든가 어금니의 안쪽 부분들은 대부분 닦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쪽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혀가 있는 방향 쪽에서도 잇몸 질환이라든가 충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잘못 닦아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구강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칫솔은 어떤 거 쓰시냐고 여쭤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 아니면 남이 주는 거? 편의점에 있는 거 아무거나? 아니면 싼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칫솔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칫솔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에는 칫솔모가 좀 딱딱한 칫솔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나일론 소재 자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요즘은 이 나일론 소재를 얇게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칫솔모가 상당히 부드러운 칫솔모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딱딱한 칫솔 모델은요, 잇몸 질환보다는 충치가 좀 잘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칫솔모를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충치가 잘 생기는 것보다는 잇몸 질환이 좀 더 있다, 이런 분들은 칫솔모가 좀 더 부드러운 걸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가 마모가 쉽게 된다거나 또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서 이가 시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 솔을 좀 딱딱한 거를 쓰시게 되면은요, 치아 자체가 더 많이 마모가 되는 역효과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시는 것이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칫솔대를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 취향이 아니라요, 본인이 어느 부분을 잘 닦느냐에 따라 좀 각도가 다릅니다. 아마 두 제품을 동시에 써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잡이분이 휘어있게 되면은 깊은 부분의 어금이라든가 또 혀 쪽에 있는 치아의 안쪽 부분들을 닦기가 좀 더 쉽습니다. 칫솔도 단순히 뭐 싸서 아니면 예뻐서 이런 용도로 칫솔 모를 고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 칫솔을 고르실 때 잘 보지 않으셨겠지만 오늘부터는 칫솔을 사실 때 용도가 다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보시고 고르시게 되면은 단순히 칫솔을 쓰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강 관리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치약은요, 말 그대로 약입니다. 치약이잖아요. 본인 맘대로 쓰시는 것은 아마 치약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여쭤봅니다. 치약은 어떤 치약 쓰세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 있는 거요. 아니면 본인이 또 고르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그냥 좀 화한 거, 아니면 냄새가 좋은 거, 맛이 좋은 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치약도요, 약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용도로 써야 됩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쓰는 치약들이 좀 다릅니다. 충치가 있으신 분들은요, 치약을 짜서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보게 되면은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칫솔은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손으로 만져보면은 뭔가 입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실리카 성분, 그러니까 정말로 돌가루입니다. 그 돌가루 성분들이 치약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치태라든가 충치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녹슨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셨냐면 칫솔에다가 치약 조금 묻혀가지고 많이 닦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녹이 제거가 되거든요. 녹도 제거할 만큼 돌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고 마모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충치가 있으신 분들의 플라그 제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치약을 치주 질환이 있거나 이가 시리신 분들한테 쓰게 되면은요, 아마 이가 더 시릴 겁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치약 안에 치주 질환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치약이 또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칫솔을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거품이 안 나는 치약을 쓰시게 되면 깨끗해지지 않나? 입안의 치태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시게 되죠. 물론 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어차피 뱉어내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아이들이 쓰는 치약에는 또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른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칫솔질은 3분 정도 하시는 거 말씀드리는데 칫솔질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납니다. 30초도 닦을 수 없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스톱워치 놓으시고요. 본인이 평상시 하는 대로 한번 이를 닦으시고서 양치 뱉어내시고서 시간 한번 딱 보시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채 30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30초만 칫솔질 하셔서는 치아 자체가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치약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치약을 좀 고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고르시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실 때 원장님, 저는 어떤 칫솔과 어떤 치약을 쓰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요, 치과 의사가 거기에 맞게 처방을 다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칫솔질 하면은요, 보통 333 얘기는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333이 뭐냐면 하루 3번, 그리고 3분 동안, 그리고 식후 3분 이내입니다. 왜냐하면은 구강 내에 세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우리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 어디냐면은요, 입안입니다.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 부분보다 입안이 더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도 따뜻하고요, 또 상당히 습도가 있고요, 세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많습니다. 찌꺼기가 남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입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3번 닦아주시게 되면은 치주 세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충치라든가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분들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 놓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특히 많이 닦으시는 게 이 어금니, 아래 어금니 쪽들은 입을 벌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닦으시거든요. 앞니들도 또 많이 닦으세요. 보이는 부분이고 또 색깔도 중요하니까.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닦으시는 부분들이 안쪽 부분들, 윗니의 앞쪽 부분들, 담배 태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본인이 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셔도 실제로 안쪽 부분들의 색색이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더 달라붙고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도 되고요. 치석이 많이 끼는 부분들이 또 이 바로 아래 앞니 안쪽입니다. 침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면서 치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래 어금니 안쪽도, 우리가 보통 이 치아의 안쪽들을 잘 닦으시기가 어려우신 이유가 칫솔을 어떻게 배치를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에 어금니 안쪽을 닦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칫솔 모가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잇몸 부분들을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칫솔모를 이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잇몸 부분의 경계로 밀어넣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닦지 않아 보신 분들은 처음 해보시면은요 좀 따끔따끔하고 많이 아픕니다. 피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문지르르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고서 약간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눌러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닦아주시게 되면은 잇몸이 굳은 살이 박히게 되면서 이하고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끼는 것들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칫솔을 이용한 칫솔질과 입솔질을 하시게 되면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칫솔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치실이라든가 또 치간 칫솔, 또 수압 세정기, 수압으로 청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를 닦아주시는 게 제일 기본이긴 한데요. 만약에 칫솔질 3번 말고 중간중간 간식을 드신다거나 하실 때 칫솔질을 매번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간 칫솔하고 치실만 조금 해주셔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칫솔질 하셔도 생각보다 치아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잇몸 질환도 생기지 않고요. 칫솔질을 음식물 드실 때마다 하시면 좋지만 실제 여건상 그건 쉽지는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 수압 세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자잘한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입안에 많이 껴서 칫솔질을 하셔도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수압 세정기 또 칫솔질 하시고요. 수시로 치간 칫솔과 치실 해주시면은요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럴 때는 이제 세차하는 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일단 입안에는요, 수압으로 한번 깨끗하게 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해보신 분들은 잇몸이 아파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들에 또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참고 쏘시면은요, 나중에 피가 안 납니다. 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압이 세서 멀쩡한 잇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염증이 있고 그동안에 음식물들이 많이 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압으로 한번 최대한 세게 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음식물 찌꺼기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빠집니다. 치약을 붙여서 깨끗하게 최소한 3분 정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닦아주시고요. 치간 칫솔을 한번 합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요, 치간 칫솔하고 치실은 약간 용도가 다릅니다. 치실은 이하고 이 사이의 부분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지만 치간 칫솔은 이하고 이 사이의 아랫부분을 또 제거를 해줍니다. 치실하고 치간 칫솔은 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맨 마지막에 좀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실제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입냄새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관을 하실 때 칫솔질을 하시고 나서 칫솔 자체를 잘 닦지도 않으세요. 대충 툭툭 털어서 대부분 그냥 욕실 안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욕실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한 환경입니다. 변기도 있고요.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칫솔 자체에 습기가 많이 있게 되면은 칫솔 자체에서도 세균이 자란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것들을 쓰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칫솔 자체를 뭐 소금물에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리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쓰시면 안 되고요. 칫솔을 쓰시는 데 있어서 오래 쓰신다거나 아니면 세균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습하지 않은 환경에 두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칫솔을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화장대 옆에 칫솔 꽂이에 그냥 두시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상이나 이런 데 보관하시는 걸 차라리 권해드리고요. 보통 그 칫솔을 다음번에 쓰실 때는 그냥 또 물을 묻혀서 몇 번 터신 다음에 그냥 치약 묻혀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건조한 환경에만 보관을 좀 해주시는 거는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칫솔모를 쓰시다 보면은요, 칫솔모 자체가 이렇게 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칫솔모가 올바른 형태를 가지게 되면은 잇몸을 닦아줄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칫솔모가 휜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요, 올바르게 이하고 잇몸 사이 부분에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닦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잇몸에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일회용 칫솔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쓰지 않아도 칫솔모가 빠져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예민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길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교체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치약은 그렇게 많이 짜실 필요가 없고요. 보통 칫솔모의 3분의 1 정도만 짜셔도 양은 충분하거든요. 치약을 많이 짜면 많이 짤수록 거품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뱉어내시다 보면 오히려 칫솔질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칫솔모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아예 정확히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완두콩 있죠? 그 정도만 치약을 짜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물을 묻히셔서 치약을 또 짜서
닦으시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거품이 많이 납니다. 칫솔을 처음 쓰실 때는 건조한 환경에 보관하셨다가 간단히만 세척하시는 것은 좋은데 충분히 좀 수분이 없는 상태로 칫솔을 만드신 다음에 치약을 묻혀서 쓰시게 되면 칫솔질 하실 때 거품도 좀 적게 나고요. 조금 더 오랫동안 칫솔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치약을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치과 보험 드는 게 좋냐.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결론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보험은요, 가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 보험 회사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냥 회사거든요. 회사의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체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일을 할 리가 있을까요? 치아보험은 문제가 뭐냐면요, 암보험하고 내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약관입니다.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치과 보험 회사는요,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치과에 가셔서 내가 이가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 임플란트 보험이라든가 치아 보험 혜택을 받아야지 라고 결심하시면 대부분 그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60세 이하의 분들은요,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60세 이상이신데 내가 지금 치아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치과보험 혜택을 받지 말고 70, 80 정도 되셔가지고 치과보험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치아보험 드는 걸 권유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치아보험을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적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과에 자주 오셔서 관리하시게 되면 치아보험 드시지 않으셔도 큰 지출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같이 묻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균들을 걸러주는 1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편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구멍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음식물을 드시게 되면 그 구멍들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게 되고요. 점점 그 부분에 음식물이 더 고이게 되고 그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부패를 하게 되면서 구취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칫솔질과 함께 해주시게 되면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는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해주시면 절대 입냄새는 안 납니다. 구취라고 하는 거는요, 입안에서 나는 좋지 않은 모든 냄새를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황화합물들이 입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서 사람들이 불쾌한 냄새가 난다. 근데 이 황화합물이 생기게 되는 것은요, 어려운 이유가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안에 여러 가지의 그 공간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황화합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은 입냄새 는 절대 나지 않을 겁니다. 입냄새 나시는 분들 본인이 자가 측정을 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손등에다가 본인의 타액을 이렇게 침을 묻혀본 다음에 그걸 드라이시키고 나서 추후에 그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또 뭐 면봉으로 본인의 입을 이렇게 스캐닝한 다음에 그 면봉의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뭐 입을 가리고 본인의 숨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불행히도 본인 스스로 입냄새, 구취가 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야 주변 사람이 본인의 그 입냄새를 맡아보고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황화합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수치화해서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치과에 가시면 이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치과도 많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측정할 때처럼 가느다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숨을 내뱉게 되면은 측정이 됩니다. 보통 한 80에서 150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요. 입냄새로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 나서 숨을 뱉어보면은요, 수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이 좀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칫솔질 하신 다음에 치실을 이용해서 본인 이와 이 사이를 이렇게 좀 깨끗하게 클렌징 하신 다음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거기서 나는 냄새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입냄새의 원인인 황화합물의 냄새고요. 그게 바로 본인 입에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 이하고 이 사이에서 구취가 나는구나 느끼시게 되면은 칫솔질만 해서 안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한 90% 정도는 구강 안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장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신적인 이유 때문에 냄새가 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부비동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 옆에 있는 공간 안쪽에 농이 차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통 축농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것들이 좀 납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위산이 역류하면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입에서도 약간 그 암모니아, 소변 같은 냄새가 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희한하게 달달한 냄새가 나기도 하면서 약간 아세톤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전신 질환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강 내 원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치주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게 되면은요, 결국은 잇몸 뼈를 녹이게 됩니다. 충치 세균이 있고 또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치주 세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세균이 우리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섭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을 내뿜게 됩니다. 우리 잇몸 뼈를 녹여서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고름이 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또 반대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나쁜 성분들을 내뿜게 되면요, 바로 충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만 보는 거지만 안 봐도 냄새가 난다고 느낄 만큼 상당히 치주 질환이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또 충치가 생기는 경우에는 치아가 파절되거나 아니면 부러진 상태로 그걸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충치가 생기시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또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또 마찬가지로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철물을 입안에 하신 분들이 계세요. 금이라든가 이런 도자기 같은 재료로 이를 씌워 놓으셨다거나 아니면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을 하셨다거나,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시다 보면은요,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금으로 씌워 놓은 것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저걸 뜯어내 보면은요, 저렇게 안에 충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음식물 찌꺼기도 많이 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애기들한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은요, 실크처럼 반짝반짝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한테 혀를 내밀어 보라고 말씀드리면요, 가뭄이 있을 때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혀가 많이 갈라져 있고요. 그 부분에 바로 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낍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설태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요. 입안에는 편도가 있습니다. 저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결석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5가지가 구취를 일으키게 되는 대부분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면 대부분의 입냄새는 사라지게 됩니다. 편도는 쉽게 얘기해서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같이 묻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세균들을 걸러주는 1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편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편도가 좀 심하게 다른 분들보다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강내를 보게 되면 반듯한 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음식물을 드시게 되면 그 구멍들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게 되고요. 만약에 제거가 되지 않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게 되죠. 편도가 자주 붓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그걸 보통 노란 알갱이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편도 결석이라고 하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면 그 부분에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제거를 하시려고 건드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다 보면 그 구멍이 더 커져요. 점점 그 부분에 음식물이 더 고이게 되고 그 부분의 음식물 찌꺼기들이 부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냄새가 더 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편도 결석을 제거하지는 마시고요. 이비인후과 가시면 아마 치과에서 쓰는 그런 석션 같은 걸로 빨아들이는 거는 해주실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또 끼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편도가 너무 많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편도 절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편도에 구멍이 그렇게 많이 파여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끼는 경우라면 전기 소작술이라고 해서 전기로 그 구멍들만 이렇게 살살 찢어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비인후과 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되 본인 스스로 그렇게 편도 결석을 제거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칫솔질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치약을 많이 짜가지고 칫솔질을 그냥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보통 치약을 짜가지고 칫솔질 한번 하시면은 3분 동안은 하시는 게 좋은데 치약 자체가 화하니까요. 잠깐 하시고 나서 개운하다고 생각하시고 음식물 찌꺼기를 잘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두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부분은 칫솔질 하나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해주시면 절대 입냄새는 안 납니다. 칫솔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수압으로 청소하는 것, 보통 수압세정기, 구강세정기라고 하죠. 치간 칫솔 써주시고요. 그리고 치실까지 칫솔질과 함께 4가지를 해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는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입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 내 원인 5가지 중에 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혀까지 닦으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칫솔질 하시다가 대부분 그냥 구역질 하셔가지고 혀를 닦는 걸 잘 못하세요. 칫솔질은 말 그대로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고요. 또 혀를 닦는 건 칫솔로 닦는 게 아니라 혀를 닦아주는 혀 클리너라는 제품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백태가 끼게 되면은 칫솔질만으로는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게다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혀 자체가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로 칫솔질을 하시고 나서 혀도 한번 깨끗하게 플라그들을 제거해 주시게 되면은 입냄새가 나는 원인 자체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택하시는 게요. 이와 같은 가글액들 많이 쓰세요. 근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화하고 또 좋은 냄새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가글액을 쓰시는 건 좋은데 일시적으로 그냥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가글액을 쓰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나중에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냄새는 더 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가글액들을 쓰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상당히 좋아하세요. 한번 하고 나면은 막 입안이 얼얼할 만큼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데요. 가글액을 써보시면은 오래 머금지 못할 정도로 너무 화한 가글액들은 오히려 구강을 건조시킵니다.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글액을 쓰시는 것은 좋은데 4가지 구강 관리 도구를 쓰셔서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알코올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가글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입냄새가 적게 날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체취가 난다 아니면 입냄새가 난다 이런 이유들이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치주 질환이 있으면은요 잇몸 뼈가 내려가면서 이하고 이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더 잘 끼게 됩니다. 구강 도구를 잘 안 쓰신다거나 치과 검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더 부패하게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유는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대부분 침이 잘 안 나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침샘은 입안에 3군데가 있는데 침 분비가 훨씬 더 활발하게 됩니다. 갓난 아기들이 구취가 나는 경우는 아마 거의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침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입안에 음식물 자체가 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타액이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서 세균들이 더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이 좀 침이 안 나오신다거나 하는 분들은요 물을 좀 더 많이 드신다거나 그래서 입안을 항상 촉촉한 상태로 셀프 클렌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이리톨 껌 같은 거, 무설탕 껌 같은 걸 좀 드시면서 수분이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은 훨씬 더 입냄새는 적게 날 거예요. 구취가 나는 이유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입안에 남지 않게만 해주면 결국은 이 5가지 원인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가 칫솔질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내가 입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치간 칫솔, 구강 관리 도구를 쓰시면서 또 가글액도 쓰시고 관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치과에 가셔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철물도 좀 교체해 주시고 또 편도결석 관리 좀 해주시고 나면은요 입냄새는 거의 나지 않을 겁니다.